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전 발사대로 옮겨졌던 누리호는 산화제 센서에서 신호 이상이 발견돼 어젯밤 조립동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누리호에서 발견된 이상이 발사체 내부의 문제라면 개선하는 데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원인 분석과 보완, 점검이 마무리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일자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994명으로 일주일째 10,000명 아래로 유지되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닷새째 두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8명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중단됐던 육군 훈련병들의 대면 수료식이 2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훈련을 마친 신병을 가족들이 끌어안고 응원하는 군 훈련소 수료식의 훈훈한 장면이 오랜만에 재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3.4%로 전망하면서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몰랐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애초 오늘 발사할 예정이었던 누리호의 발사가 어제 오후 돌연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원인은 일단 산화제 탱크 내 센서 오작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누리호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어제 돌연 취소됐습니다. 일단 산화제 탱크 내 센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조립동으로 옮겨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많은 분이 오늘 누리호 발사를 기대하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누리호는 현재 발사대에서 이 조립동으로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뉴스 보도를 해드렸지만 누리호는 어제 아침 일찍부터 어려운 이송 작업을 해서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과 고정 작업을 오전 시간 내내 했습니다. 오후에는 연료와 산화제 등을 충전하는 엄블리컬 케이블 연결을 진행했는데요. 애초 오후 3시 반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작업 현황 브리핑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 현장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공식 브리핑이 열렸고요. 항우연은 누리호 1단 산화제 탱크 내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레벨 센서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발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누리호는 원인 분석을 위해서 발사대에서 조립동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어젯밤 10시 30분 조립동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에 조립동을 출발했다가 15시간 10분 만에 다시 조립동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네, 문제가 발생한 곳이 일단 산화제 탱크 내 레벨 센서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원인이 파악된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레벨 센서는 산화제 탱크 내
이 산화제를 충전할 때 그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를 말합니다. 센서 오작동의 원인을 두고 이 센서 자체의 문제이냐 아니면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이 센서가 계측한 신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이 터미널 박스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의 이상이냐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기립한 상태에서는 이 원인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이 연구진들은 이 누리호를 발사대에서 조립 등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누리호 발사가 언제 가능할 것이냐인 건데요. 대략 언제쯤 가능할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취재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은 이 연구진들도 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딱히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센서 오작동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 보안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또 이 점검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요. 사실상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발사 일자와 예비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1단 산화제 탱크 내 센서의 문제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이 3단의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있었죠.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센서가 1차 때는 오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오작동을 한 건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2차 발사에 설정된 누리호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단순히 부품만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이 기간 내 발사가 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교체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면 이 기간 내 발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누리호가 완벽하게 비상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7,994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4,000명 넘게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환자 자체가 줄면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늘어난 98명으로 닷새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8명으로 누적 24,407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진 7.9%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은 12.3%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46,218명으로 전날보다 2,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한 차례 의료기관에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662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도 더 악화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족들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보누와의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에 붉은 상처가 난 여성. 발가락 끝과 엉덩이 주변 피부는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88살 최봉래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호흡이 가빠져 의정부에 있는 A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차긴 했지만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시술하신 분이 어머니 합병증 안 오면 100살 넘게 사시고 치료 잘 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최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가족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신장 질환자였던 최 씨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도 하지 않은 데다 몸 곳곳에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 욕창이 발견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온몸에 다 만시창 해놨더라고요. 염증에
욕창에 발가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학병원 관계자도 최 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하나 그리스 동안 이제 치료가 아무것도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돼 있고 이제 뭔가를 더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기분 내용이 나면 안 되는데 일단은 더 악화가 된 상태이고. 팔다리 여기저기에 먹는 것처럼 시커먼 상처가 난 걸 본 가족들은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한다면서도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악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 한데 우리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계속 그 부분만 지적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의성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상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실 책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린 제대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 가족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종합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의료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지난해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집,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다 학대자로 아들이 아닌 배우자가 꼽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장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인 학대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지난해엔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발생 노인 학대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아 아들의 학대를 앞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2005년 노인 학대 현황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이 최다 가해자는 언제나 아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줄어들고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최근 가구 형태의 변화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는 19,300여 건. 조사해보니 이 가운데 34.9%인 6,700여 건이 실제 학대 사례였습니다. 신고 건수도 학대 사례도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재학대 건수가 20.4% 늘어난 739건으로 집계돼 학대의 반복을 막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체의 88%인 5,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생활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각각 43.6%와 41.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임과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노인 나비새김 노인 지킴이 신고 앱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 체계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노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노인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중 시행될 요양시설 CCTV 의무화를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훈련병들의 대면 수료식이 금지돼 군의 아들을 맡긴 가족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부대 내 가족 동반 행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짧지만 소중했던 재배 순간을 김민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훈련병 대면 수료식을 연 육군 35사단. 객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 친지들로 행사 몇 시간 전 일찌감치 채워졌습니다. 의젓하게 변한 아들을 기다리는 눈에는 은은한 설렘이 맺혔습니다.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보고 싶지. 올 때 울었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의 애를 태우는 식전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수료식장으로 들어오는 장병들.
선명한 이등병 계급장과 태극기를 달아준 뒤 꿈에 그리던 아들을 비로소 안아봅니다. 떨어진 지 5주밖에 안 지났는데 기대보다 훌쩍 자라 돌아왔습니다. 너무 시켜먹었어요. 아들 때문에 걱정했어요. 나라 지키니까. 50년 전 베트남에서 군 생활을 마친 베테랑과 이제 막 진짜 군인이 된 손자는 서로가 그저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군생활 하신 할아버지가 늘 존경스럽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군생활 더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35사단은 앞으로 열리는 신병 입영식 등도 모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직접 신병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신병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에서 이병으로 거듭난 200여 장병과 가족들의 뜨거운 재회.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며 돌아온 일상을 실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는 현지 시간 15일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FDA 자문기구는 영유아에 대한 이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모더나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화이자는 생후 6개월에서 4세 미만에 대한 접종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백신 용량은 성인의 4분의 1이며 화이자는 10분의 1입니다. FDA가 자문기구의 의견을 수용해서 백신을 승인하고 이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접종을 정식 권고하면 미국에선 곧 5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일의 상황에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정해 등록한 사람이 지금까지 13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건수가 올해 들어서 15만여 건이 늘면서 5월 말 기준 130만 8,93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힌 문서입니다. 미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치매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정밀건강센터 연구팀이 29만 4,514명의 영국 바이오뱅크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25나노몰 퍼 리터인 사람은 50나노몰 퍼 리터인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의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인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단계 인상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뛰게 됐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상된 금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몇 차례 인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2%로 올렸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지목했습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 충격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다고 파월 의장은 선을 그었지만 높은 물가에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뒤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 통화 금융 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영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는 36%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63% 올라서 앞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병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악재에 물가도 치솟고 있어 위기 경고 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광산품과 화학 제품의 수입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나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23.5%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내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6%까지 오를 것이란 우울한 전망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2%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은조차도 6% 물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 속의 한국 경제는 총체적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상 최악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오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최대치인 3원 인상과 함께 인상폭이 최대 5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은 정부 결정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인상 여부와 인상폭 등을 공식 발표하는데 3분기 요금이 인상되면 다음 달엔 가스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네, 최근 인간의 정서, 또 건강, 생활까지 돌보는 따뜻한 로봇, 반려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촉각을 느낀다면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하게 교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로봇의 감정 촉각 피부를 개발한 김상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스튜디오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